당신 아들한테 쥐똥만큼도 해준 게 없잖아요? 아들, 손주 앞에서 창피한 줄 아세요?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왜 여기서 대접받으려고 해요? 아침 햇살이 들지 않는 거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그릇과 식지 않은 된장국이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심은 손주가 좋아하는 김을 굽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며 하이힐 굽소리가 마루를 세차게 찍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잠깐 앉으세요. 며느리 서유는 이미 아들 준호, 손주 민재, 친척들까지 전부 거실로 불러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정심은 영문도 모른 채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당신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쥐똥만큼이라도 있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해줬다고 여기서 대접은 받으려고 해요? 남편한테 짐 되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서윤의 시선은 차갑고 똑바로 정심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손주 민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아들 준호는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모욕이었습니다. 정심은 말없이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오래 묵힌 슬픔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제 아무도 아닌 존재구나. 그날 밤 정심은 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 부탁 이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생 누르고 살아온 결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심의 70년은 온전히 아들 하나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준호만 남은 삶의 이유였죠. 새벽 4시 공장 출근으로 시작해 밤늦게 도시락을 싸며 끝나던 하루들. 손이 터져 피가 번지던 날도, 발에 물집이 잡혀 절뚝거리던 날도 정심은 단 한 번도 내가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건 아들 준호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붙던 날 정심은 기쁨에 울면서도 등록금 걱정에 새벽시장 노점까지 나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며느리 앞에서 그 모든 세월은 쥐똥만큼 이라는 말 한마디로 짓밟혔습니다. 서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정심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맛이 없다. 비위가 맞지 않는다. 방해된다. 소리 없는 배척 속에서도 정심은 조용히 참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준호가 행복하기만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모욕은 평생 참아온 인내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정심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를 후벼 팠습니다.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그렇게 잘못했니? 너한테 내가 해준 게 정말 없니? 준호는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뱉었습니다. 엄마가 좀만 조심해줘. 서윤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 말은 결국 문제는 엄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심은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회계일을 도왔던 변호사 사무실 대표의 명함. 그는 지금 대한민국 상위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심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 김정심입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은인을 어떻게 잊습니까? 정심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일로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검사라 했죠? 정심 씨, 그동안 너무 많이 참으셨네요.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심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70년 묵은 억울함과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인생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심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표정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준비해온 문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부엌으로 내려간 정심은 늘 그렇듯 조용히 물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솥뚜껑이 들뜨는 순간까지 가만히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나도 좀 살자. 정심은 손때 묻은 상자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공장 급여 명세서, 아들 등록금 납부 영수증, 병원 진료비 납부 기록, 그리고 생활비 송금 내역까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해준 게 없다고? 정심은 영수증을 쓸어내리며 미소도 눈물도 아닌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곤 그 모든 서류를 챙겨서 자신의 손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정심은 일부러 가족 모두가 집을 비운 시간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30년 동안 결혼식 하객으로 몇 번 입었던 단정한 감색 양장, 오래된 듯하지만 깔끔한 구두. 지하철을 타는 동안 정심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엔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단단한 결심이 비쳤습니다. 로펌 건물에 도착한 정심은 넓은 로비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은 떨림만 남은 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김정심 어르신 맞으시죠?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난 원목 책상 뒤에 앉은 변호사는 정심을 보자 반갑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심 씨. 정심은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검사라지요? 네, 그 아이가요. 제 앞에서 정심은 멈칫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며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대신 해주시겠어요? 변호사는 잠시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니까 며느님 쪽에 약점 하나가 보이네요. 정심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사건에서 멈추면 안 되는 윤리규정 위반 정황이 있습니다. 정심 씨가 직접 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심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의 말투는 너무나 단호했고 그 단호함은 정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정심 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살면서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참을 차례죠. 정심은 70년 남의 마음만 헤아리며 살아온 자신에게 처음으로 누군가 건네는 편들어줌을 들었습니다. 손등 위로 눈물이 한 줄기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로펌 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심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절대 모르는 한 사람을 눌렀습니다. 예, 저예요. 김정심. 전화기의 저편에서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심 누님? 어쩐 일이세요? 정심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말했던 부탁 이제는 정말 좀 부탁해야겠어요. 전화를 끄는 정심은 오랜 세월을 참아온 사람이 가진 특유의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모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며느리 서윤의 목소리가 현관문 밖에서부터 들려왔다. 아, 피곤해 죽겠네. 오늘 사건 때문에 머리가 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상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당당한 걸음이 아니라 굽이 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가 났다. 코트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한숨만 쉬었다. 여보, 오늘 재판은 잘 끝났어? 준호가 걱정스레 묻자 서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손을 내저었다. 몰라. 갑자기 감사팀에서 보고서 제출하래. 내 사건에 문제 있다고 누가 제보했다나 뭐라나. 그 말에 정심의 걸음이 아주 잠깐 멈췄지만 표정에는 아무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을 올리면서 말했다. 피곤하겠구나. 국이나 먹어라. 서유는 정심을 힐끔 보더니 그 말조차 못 참고 냉소를 터뜨렸다. 됐어요. 어머니가 이런 거 해준다고 제가 고마워할 거라 생각하셨어요? 준호는 서윤의 말에 진저리를 치듯 눈을 질끈 감았다. 서윤아, 좀 말을 곱게 하면 안 돼? 어머니도 당신도 참.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데 그냥 좀 냅둬. 내 사건 누가 흘린 것 같아 죽겠는데. 그 순간 정심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잔잔하게 말했다. 누가 흘렸다고? 서유는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던지며 말했다. 모르죠. 내부에서 조사한다는데 그쪽에서 어떤 자료가 나왔다고 감사팀이 난리래요. 정심은 속으로 아주 작은 숨을 들이켰다. 벌써 움직였군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미소였다. 일이 잘 해결되면 좋겠구나. 서유는 그 말이 더 거슬렸는지 정심을 흘겨보며 말했다. 해결되겠죠. 어머니 같은 분이야 뭐 알겠어요? 검사 일이 얼마나 복잡한데. 정심은 담담히 수저를 놓았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복잡하겠지. 그러나 무언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함이 느껴졌다. 그때 손주 민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심을 보았다. 할머니, 오늘 좀 달라 보여요. 정심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할머니도 이제 조금은 달라져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은 누구보다 서윤의 귓가에 오래 남았다. 서윤은 괜히 불안한 듯 준호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평소랑 똑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준호조차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의 표정엔 평소의 눈물과 체념은 없고 묘하게 지켜보는 사람의 눈빛이 있었다. 집이 고요해진 밤, 서유는 서류 가방을 뒤적이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누가 제보를 했다는 거야. 내 사건 건드릴 사람은 없을 텐데. 그때 문틈 사이로 정심의 그림자가 사르락 지나갔다. 서유는 이상한 기분에 낮게 속삭였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피어올랐다. 오늘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고요했지? 평소였다면 모욕적 말에도 움츠러들고 아들 눈치 보며 미안해하던 그 사람이 오늘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정심은 자신의 방문을 조용히 닫으며 휴대폰을 확인했다. 대표님, 준비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심은 휴대폰을 가볍게 내려놓고 방 안의 불을 천천히 끄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네. 그리고 이어지는 속삭임. 내가 준호한테 해준 게 정말 쥐똥만큼일까? 곧 다 알게 되겠지. 정심의 눈빛은 70년 동안 한 번도 드러난 적 없던 강한 의지로 반짝였다. 그리고 오랜 세월 눌러두었던 여인의 자존심이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이상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서유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서 얼굴을 찡그렸다. 또 머리가 아파. 도대체 누가 내 사건을 제보한 거야?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준호가 문을 열자 정장을 빼입은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이곳이 한서윤 검사 댁이 맞습니까? 서윤은 순간 굳어버렸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감찰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관련하여 윤리규정 위반 의혹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순간 집안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다. 준호는 충격에 입을 벌렸다. 감찰이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이건 오해야요. 감찰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보가 정확했습니다.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잠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서윤은 손까지 떨리며 뒤로 물러났다. 누가 그런 제보를 했다는 겁니까?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조용히 걸어오는 발소리. 정심이었다. 서윤과 마주선 정심의 얼굴은 어제와 달리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어머니, 설마 당신이?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직접 한 건 없지. 서윤은 안도의 숨을 쉬는 듯 했지만 정심은 이어서 아주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누가 움직이도록 만들었는지는 너도 짐작하겠지. 준호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대체 무슨? 정심은 아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너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지? 준호는 말을 잃었다. 그 말투엔 비난도 피해 의식도 없고 씁쓸한 연민만 있었다. 그러나 서윤은 더는 참지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머니가 뭘 한다고. 감찰이 움직이게 만들었다고요? 정심은 천천히 서윤에게 걸어갔다. 그리고 세월이 새겨진 손을 똑바로 내보이며 말했다. 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겠지. 서윤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고 정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집안 공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나는 너희 눈에는 늙은 여자, 밥하는 사람, 쓸모없는 짐이었겠지.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영수증, 등록금 납부서, 치료비 내역서, 아들 준호가 잘하던 모든 기록. 이게 쥐똥만큼이냐?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내 남편, 내 아들 준호에게 내가 바친 세월이야. 정심의 눈가가 떨렸다. 내가 모욕할 자격은 없어. 그 순간 감찰팀 직원도 고개를 들었다. 정심의 말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억눌린 한 인간의 존엄이 터져나오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정심은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감찰이 판단할 거다. 그 말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칼날이었다. 감찰팀이 서윤에게 말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동행하시죠. 서윤은 울먹이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여보, 뭐라고 좀 해봐. 나 좀 도와줘.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러나 정심은 손주 민재를 품에 안으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것도 엄마가 준호 위해 해주는 거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떨궜다. 어머니, 정말 당신이? 정심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 목소리는 마침내 깨어난 한 여인의 70년 만의 선언이었다. 며느리 서윤이 감찰팀과 함께 집을 나가고 난 뒤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방금 전까지의 소동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정적이었다. 준호는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가 정말 이런 일을. 그 말은 비난도 원망도 아니었다. 오히려 모르는 세상을 처음 본 아이 같은 목소리였다. 정심은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많이 변했지?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걸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왜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정심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비밀을 꺼내듯 천천히 말했다. 내가 그러잖아. 서윤이가 스트레스 많으니까 내가 좀 참고 조심해달라고. 준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정심은 그 얼굴을 쓰다듬었다. 엄마도 이제는 나를 좀 챙기고 싶어졌어. 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니가 나도 힘들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심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작은 캐리어를 꺼내기 시작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옷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누구도 몰랐던 그녀의 작은 통장. 준호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와 그 모습을 보고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어디 가려고요? 정심은 태연히 미소 지었다. 잠깐 쉬러 가려고. 혼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정심은 옷을 개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혼자. 잠시 뒤 정심은 캐리어에 지퍼를 올리며 말했다. 준호야. 네. 엄마가 살아온 게 정말 쥐똥만큼이었을까? 준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정심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너한테 해준 게 정말 많았어. 너도 알고 있겠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삼켰다. 엄마 가지만 않아 이제 어떻게 정심은 그 손을 살포시 놓았다. 이제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한마디 더. 엄마도 조금은 살아봐야 하고. 정심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민재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어디 가셨냐고 묻겠지. 준호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다. 엄마가 뭐라고 전해줄까요? 정심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희생하는 여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이제 자기 인생 찾으러 갔다고.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정심의 뺨을 스쳤다. 그러나 그 바람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갔다.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7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기였다. 아, 이게 살아있는 기분이구나. 정심은 미소 지었다. 아무도 뒤에서 붙잡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가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정심은 자신의 인생을 걷기 시작한 것이었다. 계단을 내려와 택시를 타려던 순간 정심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대표님 정심 씨 말씀하신 자료 다 확보했습니다. 곧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정심은 짧게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복수의 기쁨이 아니라 해방의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택시 문을 닫으며 정심은 마지막으로 집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움졸였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네. 정심이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준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한서윤 검사 남편분 되시죠? 준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대답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께서 쓰러지셔서요. 준호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서윤이가 쓰러졌다고요? 준호가 병실 문을 열자 서윤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그 종이는 감찰팀이 확보한 자료 중 하나였다. 편지처럼 보였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정심 누님,
40년 전 제 여동생을 살려주셔서 제가 목숨을 걸고 은혜 갚겠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누님께도 아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로펌 대표 변호사 준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여동생? 검사? 그때 서윤이 힘겹게 눈을 떴다.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호야, 이 편지 나였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다. 뭐라고? 여동생이 너라고? 서윤은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전 우리 집 너무 가난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랜 비밀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어머니, 당신 어머니가 내가 죽을 뻔했던 그날 나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 주신 분이었어. 준호는 말을 잃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은 약값도 못 낼 정도로 힘들었고 병원비도 어머니가 대신 내주셨어. 서윤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다. 그때 못 갚은 은혜를 우리 가족은 평생 죄처럼 안고 살았대.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오열했다.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준호도 참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서윤아,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우리 부모님이 절대로 말하지 말랬어. 은혜는 조용히 갚는 거라고. 그리고 서윤은 마치 자신을 벌하듯 낮게 중얼거렸다. 근데 나는 갚기는커녕 은인을 짓밟았어.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그동안 자신이 본 어머니와의 갈등은 표면일 뿐이었고 진짜 진실은 40년 전부터 이어져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두드려졌다. 감찰팀에서 다시 찾아온 것이다. 한서윤 검사님, 방금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서윤은 겁먹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추가 자료요? 감찰팀 직원이 말했다. 40년 전 당신이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서 이번 조사 요청이 시작됐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서윤은 경악했다. 40년 전 나를?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김정심 씨라고 합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숨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나를? 준호는 아내를 부둥켜 안았다. 두 사람은 병실 바닥에서 말도 울음도 되지 않는 감정 속에서 떨고 있었다. 정심이 말을 아껴왔던 이유, 감정조차 억누르며 살아왔던 세월, 며느리의 모욕에도 끝까지 참았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해 지켜온 침묵이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 순간 깨닫게 된다. 정심은 단순히 강해진 게 아니라 이미 40년 전부터 모두를 지켜온 숨은 영웅이었다는 것. 정심이 집을 떠난 지 한 달. 바다는 초여름 햇살에 반짝였고 작은 항구 마을의 공기는 정심의 새 삶을 조용히 품고 있었다. 정심은 그 마을의 오래된 하숙집 작은 방에 살고 있었다.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솔솔 들어오고 아침이면 갈매기 울음과 함께 하루가 시작됐다. 더 이상 눈치 볼 가족도 자신을 짐 취급하는 목소리도 없었다. 정심은 바닷가를 산책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숨 좀 쉬는 것 같네. 그녀의 얼굴에는 7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정심의 하숙집 앞에 낯선 택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은 한서윤. 정심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병원에서 찍은 서윤의 퇴원 사진이 들어 있었다. 정심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께, 어머니께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40년 전 저를 살려주신 분이 어머니인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은혜는 갚는 것이지 떠들 일이 아니라며 저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께 한 말들, 그 모욕, 그 상처 모두 되돌릴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검찰에 남아도 되는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머니, 용서받을 자격 없는 며느리지만 부디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서윤 올린 편지 끝부분엔 서윤의 떨린 글씨로 조그맣게 덧붙여져 있었다. 정말 쥐똥만큼도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제게 생명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정심은 편지를 조용히 접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한참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래, 이제 알면 됐다. 그녀는 바다바람에 편지를 흔들어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며칠 뒤 작은 버스가 마을 앞에 멈췄다. 그 안에서 준호와 손주 민재가 내렸다. 할머니. 민재는 달려오며 정심 품에 쏙 안겼다. 정심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우리 민재 왔구나. 준호는 미안함을 가득 담은 눈으로 말했다. 엄마, 이제야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조금은 알겠어요. 정심은 고개를 저었다. 알면 됐다. 준호는 손을 떨며 말했다. 엄마 집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정심은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다. 그 집은 이제 너희가 살아갈 곳이지. 그럼 엄마는? 정심은 바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이제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보려고 한다.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그걸로 충분해요. 정심은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민재야. 네,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 자기 인생을 찾으러 왔다. 너도 커서 내 인생 잘 찾아라. 민재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질 무렵 정심은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파도는 부드럽게 발목을 적시고 노을은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정심은 오래된 핸드폰을 꺼내 화면 속 가족 사진을 한번 바라보곤 천천히 폴더를 닫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나도 살아볼게. 그 말은 바다 위로 조용히 날아갔고 그 순간만큼은 정심도 바다도 노을도 모두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듯했다. 소리 없이 강했던 여인의 삶. 70년을 참아온 끝에 찾아온 작고 단단한 자유. 그날 정심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롯한 김정심으로 다시 태어났다.